안녕하세요. 주변들의 김인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선 변호사입니다. 이 사실관계부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네. 아내가 이제 사고 났다 라고 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병명을 듣고 나니까 이건 사고가 아니고 성적으로 뭔가 접촉이 있었던 것밖에 안 되는데 네. 라는 병명이 이제 뜬 거예요. 네. 그 무슨 병명이 떴는데요? 난소낭종인가? 난소낭종은 어떨 때 발생한 거예요? 모르겠는 내가 의사니? 아이고. 제가 알기로는 난소낭종 파열로 인해 가지고 출혈이 심해지니까는 응급실에 갔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사실 난소낭종이 파열되는 경우가 네. 성관계를 좀 이제 뭐 격렬하게 맺는다던가 그럴 때 난소낭종이 많이 파열되나 봐요. 응급실에서 그런 병명을 듣고 남편은 뭔가 이제 다른 남성과 성관계가 있었구나라고 추측을 하고 응급실로 달려갔다고 해요. 그런 병명을 듣고 나니까 네. CCTV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뒤졌는데 거기에 내용에 이제 그 남학생하고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내용도 있고 네. 그다음에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추측된 내용도 있고 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건 가지고 하도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수정 교수가 이게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신설된 16세 미만의 아이와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인이 성립하게 되는 범죄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16세 미만의 아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만 18세잖아요. 네네. 그러면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만 16세, 생일이 지났으면 만 17세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국 2학년이면 16세 미만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나온 것만 봐서도 만약에 이 학생이 16세 미만이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라고 하면 언론에서 그거부터 얘기를 할 텐데 그렇죠.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렇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그 이수정 교수도 얘기했다시피 아동복지법이 또 문제가 돼요. 아동복지법이 참 희한한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법이죠. 일단은 아동복지법에 적용이 되는 아동의 나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동의 나이는 18세 미만으로 딱 박혀 있어요. 그 아동복지법의 17조에 네. 여러 가지 금지 규정을 이제 설정해놨는데 이 사안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이건 규정 2호예요. 2호에 아동에게 이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그걸 이제 매개하거나 내지는 이제 성적으로 희롱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이제 처벌하는 규정인데 네. 이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동복지법의 금지 행위들 중에서도 아주 형량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네. 합의하에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걸 가지고 사실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이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걸 가지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잘 처벌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들을 여기로 포함시키면 사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동복지법은 사실 되게 폭넓기 때문에 네. 아동복지법 위반을 저희는 많이 보거든요. 성관계만 하면 잘 안 걸려요. 아동복지법 위반이. 근데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 근데 이 사진이 그럼 또 성착취물 제작거든? 그렇지, 성착취물 제작이야 그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카메라 촬영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가 몰라야 되잖아요. 네. 알고 찍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적용하거나 성착취물 제작으로 걸리려고 치면 이건 아동이 알았든 몰랐든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동이 그거는- 오케이 하고 찍어도 다 성착취물이야.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애매해요. 수사기관이나 이제 법원에서 판단자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예를 들면은 18세 미만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성인의 버금가는 의사결정력을 갖고 있는 아이와 그 다음에 성인과 성관계를 맺고 그걸 또 합의하에 사진 촬영을 했고 그렇죠. 그 사진 촬영한 물을 서로 간에 뭐 보는 취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거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는 사실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 뭐 풍속이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윤리의 기준들이
형사법적으로 처벌할지 말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재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굉장히 원칙이나 문제가 있죠. 이런 거에 있어서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법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업무방해 혐의까지 이제 수사 단계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부 기록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요새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죠. 네, 대학교 가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제 교사가 좀 그거를 조작해가지고 그렇죠. 학교의 이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글쎄 그걸로 처벌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학생이 정확히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기재를 한 것 뿐이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거 입증 어떻게 할 거야? 기간제 여교사가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교사의 배우자가 뭐 보배드림 아니라 뭐 어디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뭐 그런 건 좋은데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엄격히 따져서 정말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만한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법률의 요건에 다 맞아 떨어지는지를 가지고 처벌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여교사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나고 그런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충분히 성립합니다. 그죠? 그럼요. 상관소송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감독 의무가 그렇죠. 있는 그 부모님까지도 상대로 제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차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